안녕하세요. 정보 보안의 원리와 실습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주제는요, 사이버 범죄와 법적 대응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 거냐 하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환경적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안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하고요. 그다음 우리 거의 매일같이 사용하게 되는 우리 인터넷 검색 엔진, 이거는 어떤 위협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험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는지, 그 밖에 문서 내 정보 보안 방법 또는 기기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해킹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법,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다음 사이버 범죄 사례를 살펴보고요. 예방과 법적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조사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이버 범죄 사건과 어떻게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했는지, 그다음에 아울러 처벌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한번 사례 조사 활동이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맨 뒤에 과제 내용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실제 사이버 범죄 사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향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보안 강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해킹이라고 하죠. 네, 해킹은 관리자가 구축해 놓은 보안망을 무력화시키고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모든 행위 자체를 해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킹을 하는 사람, 해커라고 하죠. 네. 자, 대표적인 해킹의 유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침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법적으로 어떤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해킹의 경로를 찾아서 사용하는 그런 행위를 침입이라고 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서비스 거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 거부는 특정 호스트나 네트워크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되죠? 많은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대거 똑같은 네트워크에 몰려서 트래픽을 증가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서버가 그런 컴퓨팅 능력이 점점 떨어져서 서비스가 정지하게끔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거부, 우리 도스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디도스, 도스. 그다음 또 하나는 정보 유출이 있어요. 경쟁 기업의 정보를 훔치거나 훔쳐낸 기밀을 외부에 유포 판매하는 행위를 정보 유출이라고 그래요. 최근 들어 삼성전자의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당 그 기술자가 중국이나 해외로 이게 빼돌린 유출된 혐의로 지금 법적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오늘 수업을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공격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 자, 우리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과 서비스의 설정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에요. 우리 앞에 2교시 때 취약점 분석이라고 우리 같이 공부해봤죠? 네. 그런 취약점을 노려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쓰기 권한 취약점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쓰기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누구에게나 제공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 다음 SUID 프로그램의 문제를 이용한다. 이게 슈퍼바이즈 아이디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프로그램 문제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끔씩 백도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셨죠? 네. 뭔가 정상적인 루틴이 아니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무슨 통로와 같은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요. 사실은 이게 개발 단계에서는 굉장히 요긴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정비해 놓지 않으면 취약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CGI, 자바스크립트, ASP, PHP 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소스 코드가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스크립터 언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스크립터 언어가 갖고 있는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있겠고요. 버퍼 오버플로우, 힙 오버플로우, 이 오버플로우 뭐란 얘기죠? 넘쳐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메모리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 버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컴퓨터로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이 버퍼, 이 메모리에 여유 있는 메모리 공간에 그런 내용들을 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버플로우, 넘쳐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 메모리에는 이 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힙이란 메모리 영역과 또 넘쳐나는 영역, 이런 것들을 이용한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레이스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내용, 포맷 스트링이라고 하는 내용, 프레임 포인터 오버플로우,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 각각의 한번 용어들이 생소한 내용들이 많죠. 버퍼, 오버플로우, 힙, 힙은 힙 메모리의 약자예요. 그다음 레이스 컨디셔닝, 포맷 스트링, 프레임 포인터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요령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또 그 새로운 기술을 또 깰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자꾸 생겨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상식선으로 알기 힘든 그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은 지식 위키피디아, 지식 위키라고 하죠. 이런 데에다가 관련된 내용을 입력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 노트를 해 놓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어요. 자, 우리 그 밑에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라고 되어 있죠. 도스, 앞서 설명했죠. 스니핑, 세션 하이제킹, 스푸핑. 자,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네,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다음 악성 코드의 종류가 있는데요. 악성 코드 말 그대로 악한 성질을 가진 코드라고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 트로이안, 백도어, 웜, 이 다 뭐죠? 이것도 하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런 메모리나 다른 실제로 이 동작 중인 소프트웨어에 작용을 해서 시스템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죠. 네, 이런 형태의 용류가 대부분 우리가 공격이라고 하는 종류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한번 같이 공부해 봤고요. 자, 이런 해킹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고 그랬죠? 네.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거기에 관련된 해킹에 관련된 기법도 많은 변화가 있겠죠. 당연한 거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패스워드를 추측하는 이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추측에서 시작이 되겠지만 점점 거기에 대한 자기 복제 코드, 패스워드를 크랙, 우리 알아보는 행위죠. 깨는 거예요. 깨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미 알려져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 해킹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로그 기록을 삭제한다든지 그 밖에 백도어를 만든다든지 특정한 세션을 하이제킹 뭐예요? 납치하는 그런 형태의 행위죠. 네. 어떤 특정한 세션을 끌어다가 납치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이제킹해서 관련된 소프트웨어 동작이나 이 프로세스가 잘 안 들어가게끔 한다든지 스니핑, 패킷 스푸핑, CGI 공격, 도스 공격, 디도스 공격, DR도스 공격, 웹 해킹 이런 다양한 해킹의 기법이 변하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이 보안에 대한 해킹에 대한 그런 형태의 내용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좋은 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또 그거를 깨기 위한 이런 해커들의 노력 또한 엄청나게 커지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이
정보 보안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예방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하나둘씩 알아보겠습니다. 물리적 보안 시스템 확보의 중요성. 자, 우리 물리적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다양한 자원, 서버 자원 또는 사용자의 컴퓨터 자원, 그 밖에 뭐 프린터라든가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 데이터 장치, 뭐 시설 자체 이런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위약점, 아주 약한 거, 그다음 이를 이용한 내부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활동을 만들어 놓을 것이냐. 이게 물리적인 보안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보안을 위협하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자연, 환경적 위협이에요. 뭐 자연재해에 뭐 갑자기 번개나 낙뢰가 친다든지, 그쵸? 그 밖에 홍수, 지진, 폭풍, 화재,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네. 여기에 뭐 물이 누수가 된다든지 습도가 가득해서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든지 먼지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시스템에 열을 자꾸 식혀줘서 원활한 활동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서버 자원이나 스토리지 자원이 여기에 먼지가 많이 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팬에 먼지가 가득 끼게 되다가 어느 날 어떤 순간에 팬이 끼인 먼지 때문에 멈추게 되겠죠.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나 스토리지에 발생한 그 열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부의 온도가 높아져서 결국은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서버리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도 자연 환경적 위협이에요. 그래서 누수, 습도, 먼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스템이 가득해 있는 전산실, 컴퓨터실, 뭐 이런 데에는 공조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서 먼지라든가 일정한 형태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밖에 물리적인 공격이나 도난, 절취, 파괴, 테러와 같은 악의적인 위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고적 위험이에요. 사고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거냐? 일반적인 단순 사고도 있겠죠. 네. 직원의 실수, 물을 엎질렀어요. 그쵸? 모르고 지나가다가 전원 코드를 빼버렸어요. 발에 걸렸다라든가. 또는 나는 승인을 받지 않은 사용자인데 내가 어떤 영역에 접근해보고 싶어서 접근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존의 전산실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보안을 어떤 형태로 지켜야 된다, 유지한다라고 하는 보안 의무 사항들이 있는데 이를 간과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사고적 위협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 업무 자석에 대한 보안 조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용하는 특히 업무가 있다라면 업무 중에 내가 자리를 임의로 옮긴다든지, 그쵸? 이랬을 때 누군가가 이 어떤 악의적인 형태의 내용을 갖고 와서 제가 했던 것처럼 이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뭐 바꿔놓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 패스워드 안 잊어먹어야지 하고 어떻게 해요? 이 사용할 때 했던 패스워드를 포스트잇과 같은 메모지에 써가지고 모니터 밑에 붙여놓는다든지 그렇죠? 그 밖에 공석일 때 화면 보호기 같은 거를 켜놓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문서는 캐비넷 등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되고 복사기, 프린터기, 팩스기, 복합기 여기 다 뭐 하는 것입니까? 뭔가 누군가가 이 프린팅 할 수 있는 결과물이 출력된다든지 외부로부터 들어온 어떤 팩스나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거기를 통해서 쌓이게 될 텐데 이게 내부에 아니라 외부에 있다면 지나가던 어떤 외부인이 그것들을 그냥 가져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을 이렇게 기본적인 보안 조치만으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잠깐이면 되는데라고 하는 형태의 생각이 사실은 더 큰 보안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그 근원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 기본적인 보안 사고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까라고 해서 몇 가지 보안 조치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챙기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동일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거 이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예요 라고 이제 오류 메시지를 돌려주죠. 다시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하는 것들이에요.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같은 것들을 같이 섞어서 하는 것들이죠. 최근에 뭐 뉴스에도 잠깐 나온 재미난 얘기지만 1, 2, 3, 4, 5와 같은 그런 암호를 설정한다는데 사실은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암호를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수시로 보안 감사와 외부 해킹에 대비한 형태의 이 방어적인 형태의 내용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매우 힘든 건데 여러분 실수로라도 여러분들 아이디와 동일한 번호를 입력해 놓는다든지 연속된 숫자를 쓰는 것들 이런 것들 혹시 이걸 누가 알겠어 라고 하시면 그런 내용들로 보안이 뚫리는 거거든요. 자, 3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문자와 숫자, 한글과 영문, 대소문자 등의 두 가지 이상의 규칙을 적용한다. 이건 최근에 미국의 국무성, 국방성이 아니고 국무성에서도 자국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많은 사용자층의 보안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에 접근하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덴티케이터라는 앱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아서 여러분이 시스템 딱 접근하면 그 내용이 맞나요? 하고 여러분이 미리 등록된 오덴티케이터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쪽으로 암호 문자나 숫자를 전송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해당되는 문자를 입력해야만 이 보안 조치가 해제되는 이런 형태의 소프트웨어 앱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노출 시 비밀번호를 바로 변경을 해서 이런 보안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해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새로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보통 30일, 60일, 90일 이제 이런 형태의 내용들로 이런 보안을 위한 암호를 변경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특정 웹사이트에 접근했을 때, 네, 이랬을 때 무엇을 하는 거냐?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 그 밖에 연령 확인, 뭐 19세 이상 미만, 뭐 이런 성인 인증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실명 인증, 이제 이러기 위해서 본인의 내역을 통합적으로 조회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게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빈번하게 쓰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분의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명의 도용이 의심되거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지 못할 때 또는 회원 탈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더 이상 이용을 하지 않는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런 것에 대한 회원 탈퇴 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 역시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해주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전산실, 자료보관실의 보안 설정을 위해서 특정한 장소의 출입 통제, 뭐 예를 들면 출입증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이 바이오매트릭스 생체 인식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체 인식 기술 뭐 표준으로는 FIDO, 파이도라고 그래요. Fast Identification Online의 약자인데요. 생체 인식 기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안면 인식, 페이스 레코그니션, 핑거프린트, 지문 인식, 또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있는 지정맥, 배인 인식. 그 다음에 눈에 있는 홍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그런 것은 사람마다 다 고유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밖에 이 주파수를 이용한 방식이 있어요. RFID.
이 주파수를 이용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 식별하는 기술, 그걸 RFID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이 물리적 장소를 출입하기 위한 통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밖에 몇 시에 누가 어떤 장소에 들어갔고 몇 시에 나갔다 라고 하는 출입자 로그를 기록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오매트릭스, 생체 정보 인식이라든가 CCTV, 출입 대장, 그 밖에 RFID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로서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리적 보관 장소 관리예요. USB나 외장 하드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락이라고 하는 걸로요. 뭐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라든가 또는 특정 암호화 키로 암호화해서 허가 받거나 인가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을 이제 제한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관리자 외 열람을 할 수 없는 정보를 보게 하는 행위도 특정 키값이 이렇게 USB라든가 우리 동글이라고 하는데 저런 것들이 있다거나 또는 뭐 인터넷 보안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컴퓨터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설정하는 형태의 보안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그 밖에 물리적 보관 장소 관리인데요. 이 외부 보조 저장 매체를 통제자. 여러분들 사무실이나 여러분들 실습실에서 인가받지 않은 USB를 가진 외부 사용자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USB 포트에다 꽂고 어떻게 해요? 뭔가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는 행위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받지 않은 보조 저장 매체는 사용이 불가하게끔 만드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도 있고요. 그 밖에 주요 정보 수리는 물리적인 보관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요새는 그걸 스캐닝해서 암호화된 락을 걸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시설 안전을 하기 위해서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와 같은 이런 곳들도 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시건장치, 잠금장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캐비넷에 보관해서 관리하는 이런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 검색 엔진 위험이나 삭제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 검색 엔진은 뭔가요? 검색 엔진은 여러 웹사이트에 이 검색 엔진에 봇이라고 하는 에이전트들이 여러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웹사이트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수집을 해와요. 그 수집한 메타데이터를 검색 엔진이 관리하는 것들이고 여러분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검색 엔진 사이트에 캐시 서버에 들어가서 수집한 메타 정보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인터넷 정보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검색 시 좋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검색 서비스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이 웹크롤러, 아까 말했던 봇이라는 소프트웨어, 이제 이런 것들이 메타데이터를 수집을 해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저장된 페이지로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악의의 저런 웹크롤러, 봇 소프트웨어가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와서 불법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그렇게 긁어가듯이 가져가면 안 되겠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보를 사전에 차단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브라우저에 보시면 설정에 들어가시면 저는 특정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쌓여져 있는 캐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죠. 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잘 알고 주기적인 형태의 보안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검색 엔진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런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밑에 웹사이트가 보이시죠? 네. 그래서 네이버 고객센터에 방문해서 신고센터 메뉴 내 유해 게시물을 신고 버튼을 클릭을 해서 신고를 하든지 또는 신고 접수에서 신고 사유로 뭐 개인정보 노출과 같은 형태를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이 신청자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신청을 완료하시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네, 이런 방법도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 구글이나 다음 홈페이지, 여러분들 저장 페이지를 삭제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출된 콘텐츠를 입력한 뒤에 접수 상태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내 저장 페이지에도 지금 보고 계시는 URL이 있고요. 구글도 저런 URL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구글 오래된 콘텐츠의 삭제는 저렇게 구글 웹마스터 URL 입력 삭제 요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정보가 저런 검색 엔진의 웹 크롤러에 의해서 그 안에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안 좋겠죠. 네, 저런 것들을 잘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공부다라는 것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네이버나 다음도 저런 형태를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검색을 하더라도 내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저런 것들을 검색 결과 제외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내용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엑셀 파일 이용 시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정보가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주요 정보가 유출되고 노출되고 하는 부분들 어떻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앞에는 뭐 동일하게 설정된 글자색, 배경색과 동일하게 설정된 글자색, 배경색과 동일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화면의 내용이 나타나진 않지만 실제로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네. 그 밖에 엑셀에 숨겨진 부분, 뭐 셀 감추기 기능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모르고 화면에 보이는 게 전체가 다인 걸로 하고 누군가한테 전송했을 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노출되는 것이죠. 또 엑셀 내부에서 뭐 하이퍼링크나 이런 것을 두어서 엑셀의 외부 파일을 참조한 기능을 두은 것을 뭐 잊어버렸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되고 노출되는 것 이런 것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안전하게 그 문서라든가 파일들을 파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파기로 정보를 복원한다든지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공용 PC에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컴퓨터에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래된 콘텐츠를 삭제한다거나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를 수행한다거나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한다든지 CD나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은 파기한다든지 기록물, 인쇄물, 서면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다른 잉크를 덧입혀서 관련된 내용을 읽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파괴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에서 지우고 휴지통에서 날렸으면 다 지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확실하게 지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컴퓨터 도구가 있죠. 윈도우즈 도구. 예, 거기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관련 내용들을 지우실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공부해 놓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영상정보 처리 기기 이제부터 기기 같은 걸 좀 알아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설치 및 운영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빔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을 거고 CC 카메라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카메라, 비전 센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지금 보시는 1, 2, 3, 4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의 경우 교통 단속,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 설치가 가능한 영역이다. 그래서 설치, 운영할 때 주의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목욕탕에 CC카메라 설치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큰일 나겠죠? 네.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이런 데에서는 설치 및
운영이 금지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그것을 운영하는 주인장께서 그런 것들을 모르고 뭐 분신물이라든가 이런 거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 밖에 영상 정보 처리가 기기가 임의 조작 또는 각도 조절,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거 금지해야 돼요. 녹음을 비밀리에 하는 것. 그 다음에 특정한 곳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이런 CC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했는데 각도를 조절해서 다른 곳을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원격에서 고정된 CC 카메라를 좌우로도 돌릴 수 있고 위아래로 돌릴 수 있고, 펜 앤 틸트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펜 앤 틸트. 특정한 형태의 내용에서는 이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펜 앤 틸트가 되는 이런 영상 기기는 도입이 어렵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CCTV 설치 안내처럼 여기는 CCTV가 어떠한 목적으로 몇 시에 어떤 관리자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안내판들이 있어요. CC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도 유심히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류별 여러 해킹 및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법들이 있죠. 예, 악성 코드나 이런 악성 프로그램, 원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입 경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새 뭐 SNS와 같은 숏 메시지, 뭐 소셜 네트워크, SMS, SNS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오는 이메일 주소 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어떤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밖에 OS를 운영 체계를 여러분들 제때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보통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허점이 노출이 되면 이 OS를 개발한 회사는 그런 것들에 대한 패치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개선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설치하기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렇죠? 귀찮고 번거로워요. 그래서 보통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취약점을 형성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굉장히 조심하셔야겠죠? 네. 자, 우리 하나씩 알아봅시다. 스미싱이라고 들어가셨죠? 네. 스미싱은 SMS 문자 메시지고요. 피싱, 원래 피싱은 이 공격자가 사람들을 속여서 사기에 빠지도록 고안된 악성 파일을 보내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우리 그냥 낚였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예. 고기를 낚았다라고 해서 피싱. 예, 그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원어는 PHISING. 예,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낚였다. 우리 스미싱 당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벤트 당첨, 무료 쿠폰 받아가세요. 나는 뭔가 시도한 적이 없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모바일 청첩장, 예, 이런 거. 예, 결혼할 커플도 아닌데, 그쵸? 긴급 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모바일로 신청하세요. 자, 저 밑에 있는 걸, 요 메시지를 여러분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저 클릭의 경로로 노출된 제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갖고 있는 저장 장치 내 컴퓨터 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탈취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정보를 악용, 오용해가지고 나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았다면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통신사의 소액 결제 서비스 차단 같은 거 신청하시고, 경찰청에 사이버 안전지킴이로 신고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들 권해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뭐 자녀의 인질형 피싱 얘기 많이 하는데요. 유괴범이나 학교를 사칭해서 아동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납치했다라는 문자나 이런 것들이 오는 행위도 있을 거고요. 사고나 병원을 사칭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종류가 다양한 해킹의 방법하고 이런 악성 코드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랜섬웨어라고 들어보셨죠? 랜섬. 네, 랜섬은 랜섬 자체가 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랜섬웨어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SMS나 이런 것들이 왔는데 내용이 뭐예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아래에 어떤 암호 화폐 계좌로 얼마만큼의 암호화폐를 보내지 않으면 너 컴퓨터에 있는 여러 사진 데이터라든가 너가 사용 중에 있는 파일들을 암호화시켜서 몽땅 못 쓰게 만들어 버릴 테다.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랜섬웨어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 이 랜섬웨어에 해당되는 것들 보통 아까의 같은 그런 경우에 특정 인터넷 사이트 방문한 사람들이 컴퓨터가 갑자기 목통이 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컴퓨터만 목통이 되면 모르는데 컴퓨터에 연결된 외장 하드, 네트워크 연결 서버, 보조 저장 장치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케이스가 생겨났고 이거를 풀어주는 대가로 이 파일 복원 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일어나서 처음 논란이 됐던 게 2015년 4월 정도가 되겠어요. 자, 우리 개인 공격에서 공공기관과 기업 등으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일반적으로 50여 종이 넘는 랜섬웨어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메일이나 메신저, SNS를 통한 다양한 유포 방식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정기적으로 백업을 하고 클라우드 서버 같은 안전한 형태의 스토리지에 이중화를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겠어요. 자,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면 빨리 컴퓨터를 종료하고 선과 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분리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자, 우리 다른 형태의 이 공격 방법으로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SQ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라고 해서 SQL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질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걸 활용하면서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조회한다거나 할 목적으로 만든 컴퓨터 언어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언어라고 하는데요. SQL이라고 하는 언어예요. 근데 시스템에 이런 SQL 문구를 의도적으로 삽입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비정상적인 동작을 하도록 조정하는 핵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밖으로 유출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엄청난 큰 피해가 발생되고는 해요. 가끔씩 이런 데이터 유출 사고 때문에 뉴스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기업이나 학교에서는 웹 방화벽 같은 것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계정 권한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 밖에 APT, 뭐 여러분들 요새 좋아하시는 아파트, 네, 그 내용은 아니고요. 어드밴스드라고 되어 있죠. 네, 좀 진보된 퍼시스턴트 트리트. 그래서 굉장히 지능형된 지속적인 공격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능형 지속 공격으로 불리는데요. 최근 몇 년간 기업과 보안 관계자들을 끈질기게 괴롭힌 공격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정 한 개의 분야라든가 대상을 정해서 그 타깃을 다양한 공격 방법으로 꾸준히 공격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기업, 국가, 정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이런 APT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표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이 표적에 허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종합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APT 공격에 대한 대비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2011년도에 이런 APT 공격을 받은 한 금융사의 경우에 이 서버에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서버 관련 노트북에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것이 바로 그 화근이 됐어요. 자,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을 때 바로 공격의 틈이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보안 업데이트를 자주 해주고 아까처럼 백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발견한 악성 프로그램을 빨리 삭제해주고 이렇게 해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잘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홈페이지를 변조하는 공격이라든가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대표적인 홈페이지 해킹 유형이고요. 또한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도 해요. 디도스. 네. 그래서 해커가 사전에 다른 사용자들이랑 대량으로 감염을 시켜서 이 감염된 그런 컴퓨터를 나의 하나의 공격 세력으로 하나로 딱 집단을 형성을 해서 특정 홈페이지를 마구마구 트래픽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접속을 시도하니까 해당되는 서버가 본디 역할을 하기가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아까 감염시킨 컴퓨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좀비 컴퓨터라고 그래요. 그런 좀비 컴퓨터를 이용해서 타겟되는 웹서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요청을 하는 패킷을 보내요. 패킷이 뭐냐면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이 데이터의 최소 단위를 패킷이라고 그래요. PACKET. 그래서 우리 아까 이 저장 자체에 저장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바이너리 디지트해서 이진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하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를 패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패킷을 보내서 홈페이지의 서비스에 장애를 유발하는 공격이에요. 그러면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게 되면 접근이 웹사이트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예, 열리기가 힘들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장애를 유발시키는 공격 유형이 바로 디도스 공격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런 홈페이지 안에 다양한 형태의 공격하는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홈페이지 소스 코드에 대한 보안 설정을 하고 홈페이지 URL 설정에 또 접속 경로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은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UR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사용자한테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표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임시 저장 페이지 관리, 여러분들 사용할 때 일부 웹사이트,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본 그런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캐시 또는 쿠키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캐시 및 쿠키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쿠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과자예요, 과자. 그래서 예를 들면 쿠팡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관심 있는 어떤 물건을 몇 번 보고 나면 여러분들 가끔씩 다른 웹페이지를 찾아보고 있는데도 거기에 광고들이 조금 전에 내가 검색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중간에 계속 삽입해서 뜨죠. 네, 그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쿠키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런 정보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쿠팡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해하고 관심 가졌던 어떤 맞춤형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전자상거래에 더 큰 매출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런 게 쿠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삭제를 해 주셔도 나중에 또 주기적으로 또 쌓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내용도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디렉터리 리스팅 보안 설정이 미흡해서 그렇다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사용자에게 웹서버나 또는 웹서버 내에 디렉토리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기능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디렉토리 리스팅 서비스 같은 내용들인데요. 이런 모든 파일이 다 노출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어떤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 웹 서비스의 웹 URL 뒤에 어떤 디렉토리 내에 뭐뭐.pdf라는 파일이지만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디렉토리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뭐뭐.pdf에 해당되는 파일 이름을 지우고 엔터 치면 보통 나와 주겠죠. 네,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행위예요. 네, 필요 이상의 이 디렉토리 내의 파일 네임과 같은 목록이
노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기본적으로 보안을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보 주체에 대한 피해 구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 확인 수단으로 핸드폰이나 이메일 인증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가급적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민원 대응이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 주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서 상담 및 문의를 원한다면 각종 민원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봐야 돼요. 자, 이런 거는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 그 과제를 작성하는데 또 참고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신고,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생활화하고 항상 우리가 생각이 떠오르게 한다면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개인정보 유출 문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스크립트를 운영하고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보통 포털 같은 데서는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개발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도 구축하는 목적 내에 하나 넣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현장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현장 자체가 혼란이 되면 그거를 이 피해를 빨리 복구하거나 막기 위한 형태의 내용들이 굉장히 쉽게 더 이상 크게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2차 방지, 노출된 형태의 정보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서비스하고는 정보를 통해서 만약 고객이 불안이 있다라면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겠죠. 네. 그래서 사전 안내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유출됐다, 피해는 어떻다 라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감추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이런 서비스를 하는 웹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런 피해 구제를 힘쓸 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공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발견이 되면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도 강화해야 되겠고요.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나마 그런 안전 조치를 강화하지도 않으면 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 혹시 있을 줄 모르는 대응 시나리오, 유출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모의 훈련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요청하면 도움을 주는 서비스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보 보안 파트에서 앞으로 일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중 한 개의 업종도 바로 이런 업종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은 쉽게 잊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개인정보 취급 대상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뭐 인증 절차를 한 번 더 한다든지 뭐 로봇 배제 규칙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특정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박스에 체크하는 그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 알고리즘 로봇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임의로 가입을 뭐 100개, 1000개씩 사용자 이름을 가입도 하기 때문에 나는 로봇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박스를 집어넣는 것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더라도 이런 메시지에 귀찮아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개인정보 이상으로 더 많은 아주 디테일하고 상세한 같은 얘기죠. 그런 정보를 요구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밖에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는 IP 어드레스를 제한한다거나
그 밖에 아이디 비밀번호 외에 뭐 보조 인증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접속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 마련도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런 보조 인증 수단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 회사들이나 또는 이메일이라든가 또는 SMS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특정 번호를 입력을 해서 인증을 해주는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오덴티케이터 같은 그런 앱 서비스도 존재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이번 4차 시 여러분들 500자 이내로 설명하는 간단한 보고서 2건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특정 사이버 범죄 사건을 분석하고 네,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의견을 500자 이내로 작성하세요. 네, 이거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네, 앞에 오늘 함께한 내용에 다 조금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이 피싱 공격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500자 이내로 작성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역시 앞에 SMS를 통한 피싱에 대해서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 말고도 다른 형태의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들이 독창적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담아서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시 한번 이 동영상 강좌를 여러분들이 재생해서 보시고 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보 보안에 대한 지식이 점차 두터워진다는 것, 이런 것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